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겔의 공동체로 확장된 주체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듯이 강순전 교수님이라고 해겔 전공을 하신, 그래서 해겔 철학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저희 같이 이제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하면 또 오히려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분 수업도 한두 번 들었었고, 또 이분이 하는 세미나도 그냥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연이라도 몇 번이고 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겐 좀 어쨌든 익숙한 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쓰신 뭐 글이나 책을 좀 보면 생각보다 명쾌하게 해결에 대해서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숨은 고수가 아닐까. 물론 이제 뭐 여기 해결 학계가 있겠죠. 학계에서는 또 어떤 입지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대중적인 어떤 어, 철학에 대한 관심,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해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은 제가 아마 유일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할 수업은 지금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처음 읽는 윤리학이라는 이게 아마 어디죠? 서울대학교 뭐 출판부에서 난 건가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가 엮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처음 읽는 윤리학. 소크라테스부터 자크 데리다까지 성윤리부터 디지털 윤리까지 거의 윤리학에 관해서는 일종의 어떤 어, 뭐랄까 어떤 그 토털 어떤 참 그 좀 뭐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책도 두꺼워요. 한 400페이지인가 4, 500페이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북으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책은 두께가 어느 정도 가늠은 잘 안 되는데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먼저 한번 대충 실물로 보고 이북이 있길래 뭔가 참고하기는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구매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엮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성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왜 다채로운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분이 쭉 정리하신 게 아닌 이런 책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읽는 우리들도 사실 좀 혼동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얼개로 쭉 정리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리학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어떤 주저로 읽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좀 참고서로 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괜찮은 흐름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단은 마이클 샌델이 확실히 그래도 이때 특히 뭐 정치 철학 쪽이긴 하지만 뭐 윤리만은 아니죠. 물론 포커스는. 그래도 일단 뭐 공리주의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고 또 거기서 좀 더 얼개를 달리해서 칸트와 롤즈를 따로 정리를 했고 또 그런 칸트와 롤즈를 또 비판하는 샌델 본인의 어떤 생각,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를 통한 비판, 뭐 이런 관점들을 얼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그렇죠. 정치 철학적인 어떤 상식이랄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관점을 꽤 많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많은 어떤 논쟁 중에서 이거는 공리주의구나. 지금 내가 자유지상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구분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참고하게 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주축을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윤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본다라면 사실은 뭐 현대 공리주의학자인 뭐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을 동물 해방론과 연결해서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타자의 윤리라고 한다면 뭐 데리다도 있겠지만 레비나스가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레비나스를 또 따로 찾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해겔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 예. 왜냐면 윤리에 대해서 어쨌든 뭐 칸트도 주로 자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순서가 칸트가 있으면 칸트 뒤에 바로 해겔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칸트는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럼 해겔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해겔의 입장을 이제 이 강순정 교수님의 이제 목소리를 빌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이북을 넘겨가면서 그래서 제가 일단 밑줄은 쳐놨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중심으로 함께 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이제 여기 작은 칠판에다가 낙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큰 화면으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제가 필서를 하거나 할 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좀 사이즈를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변증법의 입장, 해겔의 공동체로 확장된, 자, 공동체로 확장된 주체의 윤리다. 자, 벌써 약간 힌트가 나오는 것 같죠?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면 이미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샌델의 입장과도 뭔가 통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샌델도 사실은 공동체주의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겔의 입장이 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것을 약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래도 분명히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변증법이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샌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 글자 크기가 작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차라리 좀 빨리빨리 넘기는 쪽으로 할게요. 여러분 눈에 차라리 이왕이면 본문이 보이는 게 낫겠죠? 자, 이 글의 선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겔의 윤리학을 통하여 윤리를 고찰하는 변증법적 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수업에서도 자크 엘룰을 통해서 자크 엘룰도 변증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이 사회학과 신학을 접목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해겔은 변증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사실상 해겔의 변증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자가 이미 자신 속에 구성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사유는 원자론적인 존재관을 비판하고 모든 존재를 선험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자, 이 말이 처음 보면 어렵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강순영 교수님이 굉장히 한 번 했던 말을 다시는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타자가 이미 누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거죠. 타자가 자신 속에 구성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타자가 자신 속에 구성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사유는 원자론적인 존재관을 비판하고 모든 존재를 선험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타자가 아이고 저 이거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덮이고 하면 안 할래요. 어쨌든 타자가 이미 자신 속에 구성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타자가 어디 있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사실은 구성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변증법적인 사유는 뭐와 다르다? 원자론적인 존재감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원자론은 뭐예요? 나와 아까처럼 타자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 B, C 모두가 다 원자적이다라는 말은 따로따로 다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만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따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해겔의 이 윤리학은 뭐를 비판한다? 그 시대에 어떤 유행했던 이 자유주의의 이 원자론적인 혹은 자본주의적이기도 하겠지만 이 원자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개개인의 어떤 자유의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국은 뭐다? 나와 우리의 어떤 공동체성. 그러니까 선험적, 아프리오리죠. 선험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있자마자 이미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유대관계, 공동체 속에서 고찰해야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오늘의 전체 주제는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해겔이 보기에 근대 사회의 분열의 원인은 뭡니까? 경제학적으로는 개인적 이윤 추구예요. 경제적으로는 자기 이익 추구를 하는 게 근대 사회 분열의 원인이고 또 철학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자신을 공동체에 선행하는 독자적 존재로 간주하는 원자론적 인간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원자적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위시하여 그러니까 로크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던 사람이고 사회계약론의 로크죠. 인간을 사회 혹은 국가의 성립 이전에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존재로 간주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원자론적 인간관은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과학적 분석의 주체이자 그 자신을 이러한 분석의 객체로서 간주하는 계몽주의적 인간관과 자연스럽게 통합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원자론적 인간,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글의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칸트에 대한 해겔의 비판이에요.
칸트는 나름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자유지상주의를 사실 칸트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단점을 칸트가 충분히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입장에서는 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 칸트 너가 말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이런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야. 네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오히려 파편화된 자유에 불과해.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칸트에 대한 비판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객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요. 자, 우리 칸트를 배웠잖아요. 칸트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칸트는 실제로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 본성을 객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인간 존엄성 하면 칸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칸트가 생각하는 존엄하고 자율적인 인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타인과 관계하기 이전의 고립적 자아라는 게 근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엄하게 대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원자론적 인간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린 것처럼 원자적인 인간관에서 타자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유대성과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칸트는 자유주의 윤리학의 강력한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원자론적 인간관 문제점들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칸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치 철학을 다룰 때도 이 자유지상주의와 칸트와 롤즈의 자유주의는 분명히 견해를 꽤 달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금 헤겔의 범주에서 본다라면 독인 객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뭐 자유지상주의나 칸트나 사실은 50보 100보 아니겠어? 결국은 이 틀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론적 인간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고립적 자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인류학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헤겔 역시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유재산을 개인의 자유의 현존제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자다. 심지어 헤겔조차도 자유주의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개인의 자유의 현존제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헤겔은 이 원자론적 개인의 어떤 고립적 방식을 비판하면서 개인을 선언적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 존재하는 상호 주관적 주체로서 고찰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사회적 연대 속에 존재하는 상호 주관적 주체. 그게 좋은 표현이죠. 헤겔은 현대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구도 속에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체주의 진영에 서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순정 교수님께서 딱 방점을 잘 찍어주신 거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읽는 우리에게 일단 안심을 줘요. 아, 이 사람의 입장이 어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구도에 있어서는 차라리 칸트 쪽보다는 칸트는 자유주의 계열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샌델의 공동체주의처럼 이 계열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연대로 따지면야 샌델이 오히려 그럼 헤겔을 따라가는 거겠지만요. 자,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관점을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했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목적론적 윤리를 샌델이 응용하고 있다라면 헤겔은 역시 유사한 관점이 맞아요. 하지만 그와는 달리 뭐가 다른 점이 있다? 변증법이 있죠. 변증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주의를 지지한다. 따라서 헤겔의 입장은 단순히 공동체가 개체에 우선한다는 고대의 정신을 넘어서 근세의 칸트적 주체성 또한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올바른 표현일 수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체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헤겔의 입장을 그렇다고 또 단순히 그냥 공동체주의지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성을 중시하면서도 칸트의 주체성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 다시 변증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얼마 전에도 바로 변증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한번 다뤄봤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새로운 이제 얘기니까 여기에 맞게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변증법은 둘이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술이죠, 대화. 변증법은 사태의 이중적 특성을 양분함으로써 사태의 본성을 탐구하는 양분법이라는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활용돼 왔어요. 특히 헤겔에 와서 변증법은 사태가 지니는 이중적 논리를 지시하는 논리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모순을 인정한다라는 게 변증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 거죠. 이중적 논리, 그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의 어떤 그 동시적으로 있으면은 논리학적 모순이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기존 논리학이라면 이제 헤겔의 변증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동시성에 대한 인정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의미를 갖기 위해서 서로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변증법의 역사에서 해겔이 위대한 점은 뭐다? 모든 산물들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것으로 설명했다는 데 있다. 자, 위대한 점 뭐? 모든 산물들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바로 이 변증법이 들어있다. 해겔에게 모든 사물은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존재와 무, 어떤 것과 타자, 실제성과 부정성, 유한과 무한, 견인과 반발, 하나와 많은 같이 해겔이 존재 논리의 범주라고 한 것들은 한 규정이 다른 규정으로 끊임없이 이행하는 소멸되어가는 진행 속에 나타나는 변증법적 관계다. 자신의 규정을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변증법의 일반적 의미도 지닌다. 자, 그래서 존재의 고찰을 위해 역사성을 또 도입했다는 점이 또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 반법론에다가 역사성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해겔하면 역사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는 변증법도 보편적인 것이 특수한 것으로 분열되었다가 개별성 속에서 양자를 통일하는 과정적인 전개로서 반법론한다. 과정, 이걸 좀 계속 통일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개별 사물을 사유하는 사고의 계기적인 전개에서만이 아니라 존재, 무, 생성의 변증법과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변증법적 전개에서 보듯이 사유와 윤리적 사태 모두에서 확인된다. 가족, 시민사회, 국가. 해겔은 역사의 전개도 이성적인 세계 정신이 역사의 특수한 단계들로 자신의 구별된 모습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도 본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개가 여기서 이제 해겔이 보기에는 세계 정신이야말로 이성적인 건 거예요. 칸트가 얘기하는 그 이성과 달리 더 세계 국가 이 자체가 이성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 세계 정신이 역사의 특수한 단계들로 자신의 구별된 모습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통일적 과정이다.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의 핵심적 주장은 모든 규정이 타자를 구성적으로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변증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건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이미 나와 다른 너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자, 한쪽이 넘어갔죠? 안 넘어갔군요. 뒤로 넘어갔고 네, 됐습니다. 존재의 원형을 생명으로 보는 그의 독특한 관점도 있어요. 이런 존재의 원형을 생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기적이고 생명체적이라는 거죠. 해겔은 생명을 정신적인 것으로 보았다. 생명체가 생명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물질적인 육체를 관통하는 정신적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활동의 고차적인 표현이 윤리와 윤리적 실체인 국가도 정신적인 것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국가와 연결이 되죠. 인간 정신의 활동의 고차적 표현이 윤리와 윤리적 그 실체가 뭐다? 그 국가라는 거예요. 해겔에게는요. 자유주의에서는 국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국가는 자칫하면 우리 개인의 어쨌든 주체성을 말살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어떤 폭력의 어떤 대상과 도구일 수 있는데 해겔에게는 국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기체의 살아있는 통일성을 국가가 상실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것이죠. 가족과 국가 같은 인륜적 실체는 분열된 개인들을 하나의 통일성 속에 통합한다. 해겔이 살았던 서양의 근대는 고대의 소박한 인륜적 통일성이 개인의 이기적 욕구에 의해 파괴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해겔이 살았던 그 시대, 서양의 근대라는 건 뭐다? 고대에 있었던 다들 소박하게 함께 인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인륜이라는 단어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인륜성을 되게 중시했단 말이에요. 함께 연계되어 있는 가족의 어떤 인륜, 어떻게 인륜을 저버리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통일성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개인의 이기적 욕구에 의해서 그런 인륜성이 파괴되는 시대였다. 자, 자유주의적 원자론 비판과 인륜성의 이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이 소제목은 자유주의적 원자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해겔이 주장하는 인륜성을 강조하겠다. 사실 이 얘기죠. 해겔이 대결해야 됐던 철학적 문제의 지평은 뭐였냐? 역학적 자연과학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초한 계몽주의, 공리주의, 즉 벤담의 공리주의 방식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로크 같은 사회계약론적, 결국 다 이게 원자론이라는 거야. 원자론의 철학사상들이었다. 제가 그래서 그 벤담의 공리주의 하면은 최대다수 최대행복 학생들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공리주의 하면 무조건 공동체 이렇게 암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공리주의는 어디로 들어가요? 오히려 원자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 나를 벗어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것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자적 관계에서 계산을 시작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물론 공리주의 이중성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인간을 객체화하는, 자, 계몽주의라는 것도, 인간을 객체화하는 것이고, 깨이게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주체로 보는 또 공리주의와, 인간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하는 사회계약론과,
그러니까 사회 계약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 이익이거든요. 사회 전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한다가 아니죠. 타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계약인 거예요. 사회 계약론. 그러니까 다 원자적이죠. 이 결국 핵심은 이 분열의 시대의 기초는 원자론적 인간관이고 해겔은 이것을 깨트리는 자죠. 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는 거. 원래 여러분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디서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시대. 사회는 인간들의 연대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에 앞서서 어쨌든 이런 이기적이고 그렇죠? 타인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항한 사람은 사실은 칸트였다. 원래 칸트가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엄성 논거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살린단 말이에요. 칸트는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자연적 존재들의 인과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칸트는 구분해 내거든요. 인간은 자연적 인과계열에 의해 지배되는 사물과 달리 이 인과계열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 인과계열에 지배되는 사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을 구분해낸 거죠. 그래서 사물들이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되지만 인간은 바로 그 자연의 관계 안에서도 자유로운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도덕적인 인간에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는 게또 자율이라는 칸트의 독특한 자유 개념이죠. 매우 까다롭고 철저하다 보니 칸트의 자율 개념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에게 모두 잘라버린다? 욕망도 잘라버린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쨌든 그 가치, 존엄성 이것들을 주장한 것은 의미가 있죠. 이게 칸트의 기획에서 윤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도 결국은 칸트에게는 실천 이성의 어떤 역할이란 말이에요. 뭐는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전혀 범접하면 안 돼요. 욕망과 욕구는 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칸트의 존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야. 도덕적인 인간에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면 그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은 육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칸트는 우리 욕망을 따르는 걸 오히려 타율이라고 봐요. 자연의 어쨌든 법칙에 의해 그냥 종속되고 따라가는 관계라고 본 거죠. 칸트에게 자유와 도덕의 왕국을 형성하는 것은 실천 이성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선의지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겐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선의지.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욕망과 경향성, 이런 것들은 다 심리적, 자연적 사실로서 간주함으로써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인간은 자연과 분리가 된다. 자, 그래서 칸트 얘기죠. 결국은 이성과 감성, 그죠? 그리고 인간과 어떤 이 자연의 영역을 완전히 따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게끔 말이죠. 그리고 뭐를 중시한다? 여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폄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다. 하지만 외적인 권위에 대립하는 자유로운 인간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개인적 자아가 되고 만다. 하지만 외적 권위에 대립하는 자유로운 인간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도 없는 개인적 자예요. 칸트는 인간을 대상화하는 프랑스의 유물론적 계몽 사상에 대항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주장하였지만 인간을 단독자로 보는 계약론적 원자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한계죠. 인간을 단독자로 보는 계약론적 혹은 아까 원자론적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주의는 사회로부터 독립하여 사회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다. 자, 칸트와 롤즈의 자유주의는 사회 계약론의 전통에 서 있고 그 기초에는 원자론적 인간이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노력이 그 이전의 원자론적 자연관이나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 대한 역시 그 진일보한, 그렇죠? 뭔가 보완하는 관점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명확하다. 자, 해겔은 칸트를 포함한 근대 정신이 견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원자론을 근대의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그것까지 대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갖고 칸트와 싸운다? 바로 변증법으로 싸우는 거죠. 해겔이 볼 때
자유주의적 원자론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해겔에 따르면 타자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타자를 통해서만 나의 자아가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원자론은 윤리의 문제가 변증법적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타자와 무관한 고립된 존재하는 그 나가 해겔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그게 어떻게 우리 현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고립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모든 건 인간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자를 통해서만 나의 자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타자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는 내가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우리가 선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아가 성립하기 위해 구성적으로 이미 내 안에 내재해 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민족 개념과 우리 국가 개념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물론 자유주의 논거가 굉장히 강력한, 역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21세기에도 여전히 자유주의는 강력한 사상이 되고 있고, 결국은 뭐 원하면 국가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는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뿌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정말 민족 개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국가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개인을 선언적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 일륜성의 이념을 통해 해겔은 타인과 국가를 개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회계약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겔에 의하면 타인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진정한 도덕적 주체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자유주의적 고립적 개인으로서는 실현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이 틀만 잘 잡으시면 오늘 수업의 핵심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겔이 이런 관점으로 자유주의를 비판했고 심지어 칸트도 비판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정말로 우리는 칸트적 어떤 자유보다는 해겔적인 어떤 이 방식이 더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것이 운인지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자, 하지만 해겔은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유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한다. 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칸트 같은 경우에는 타유를 배제한 거였죠. 근데 해겔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타율이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낯선 힘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실현될 선언적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 관습이에요. 전승된 사회적 관습. 그러니까 뭐 이걸 단순히 여러분 전승되었다라는 건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뭐 최근에 비판하는 그 꼰대 문화와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전에 그런 우려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 사회는 모든 것들을 다 조금만 예전의 어떤 전통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면 꼰대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일종의 어떤 희화화하거나 그렇죠? 무시해보는 어떤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꼰대 짓을 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승된 전통과 가치에 대해서 무언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분명히 의미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유에 오히려 그 영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범주가 있는 거죠. 각각의 국가는 고유한 민족 정신을 통해 특징 지어지는 법, 종교, 문화적 제도들로 구조된다. 그렇죠? 우리 국가 한국만의 고유한 민족 정신을 통해 특정되어지는 법 특성이 있고요, 종교적 특성이 있고 문화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라면은 모든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보편 타당한 어떤 그 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각 국가별로 갖고 있는 개념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해겔은 국가가 인륜적 실체로서 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성적이다. 해겔에게 이성은 국가인 거예요. 해겔은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기초하는 칸트의 실천 이성을 객관적 정신으로서의 국가가 지니는 인륜성의 내용으로 확장하는 거죠. 칸트가 실천 이성의 객관적 정신을 어쨌든 개인의 어떤 포인트로 개인의 범주로 좁혀놨었다라면 해겔은 이거를 국가적으로 확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의 조상들의 도덕적 정신적 활동에 의해 축적된 이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자 이 객관적 현실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거. 자, 국가는 이성적인 거예요. 이거 포인트, 해겔에게. 병든 생명체가 있듯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면모를 약하게만 구현하고 있는 병든 국가도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그 얘기 아니죠. 근데 국가도 병들 수 있고 국가도 잘못될 수 있어요. 한국이 독재 사회로 흘러갔을 때에 병들었었고
또 지금 미얀마 보세요. 군부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이런 병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생명체가 그렇듯이 이성적인 국가는 개인과 국가의 원활한 상호작용 가운데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성적 국가라는 건 국가라는 추상적인 어떤 국가 체계가 한 국민 개개인을 다 찍어 누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 중에 하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국가는 그 병든 국가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이성적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현존하는 국가는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함께 부조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 포함하고 있죠? 변증법이니까. 모순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인륜적 실체로서의 국가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자신을 움직이는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것에 따를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고 참된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해겔의 법철학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해겔이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끌어안아야겠죠. 그래서 해겔이 도덕적 주체의 바로 자율성을 그러면 훼손하는 거냐? 칸트적인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주체의 자율성은 객관적 세계의 내용을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겔은 국가를 목적으로 개인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개별적 주체 없는 국가는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실체에 불과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개별적 우리 개개인이죠. 우리들 이 개별적 주체가 없는 국가는 내용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적 주체도 중시한다. 개체와 공동체를 변증법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해겔은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개별적 주체의 자각적 의식이 국가의 자기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됐죠? 자, 도덕성과 인륜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륜성은 해겔이 강조하는 지금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도덕성 그러면 무엇일까? 자, 칸트는 현상계와 예지계, 경험세계와 도덕의 왕국을 원리적으로 분리한다. 조금 더 이제 칸트에 대한 비판을 확대한 이쪽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는 칸트가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칸트는 그 경향성 비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경향 이런 거 안에 우리 이미 욕구가 있다라고 보니까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욕구와 대립하여 욕구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게 칸트의 자유예요. 자유의 왕국에 살아가는 도덕적 삶은 욕구를 그래서 절제하고 배제하는 데서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험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연적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 논거는 이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것을 자꾸 초월해서 얘기하는가에 대한 비판이에요. 칸트와 롤즈 같은 그 샌델도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마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전제하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뭔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초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한편으로 인간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다면 인간의 자유가 소멸되는 역설이 있다. 진짜 칸트식으로 이런 걸 다 억제한다라면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에 도달한다라면 역설적으로 자유는 소멸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자유란 선과 악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감정과 욕구가 남아 있어야 이성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최소한의 감정과 욕구가 있을 때 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감정과 욕구 없이 이성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개념이 다른 거죠. 칸트와 해겔에 있어서. 칸트는 감정과 욕구 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해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는 현세에서 인간은 양자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말하면서 모순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비켜가는 방식이라면 인간은 원리적으로 도덕적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불행한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인간은 인간의 삶 자체가 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은 원리적으로 도덕적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불행한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쪼개고 도덕성과 경향성의 이원론적인 분리는
도덕 법칙에 합치되는 행동이라면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보면 실러가 그런 비판을 비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 법칙에만 그러면 합치된다면 나의 감정 막 진짜 혐오해. 정말 하기 싫고 너무 혐오스러운데 도덕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칸트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 오히려 선한 행동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의 감정에서도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겔에 따르면 칸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성과 감성, 도덕적 욕구가 변증법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변증법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야, 이성 안에 감정이 있고, 그죠? 도덕과 욕구가 이미 합치되어 있는 거야. 헤겔은 행위하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도덕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수용하는 동기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행위하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도덕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수용하는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그 감정이 도덕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수용하는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에게 선은 도덕과 경향성, 법과 복지의 변증법적인 통일인 겁니다. 칸트는 구분하고 있잖아요. 도덕을 구분해서 도덕을 추구하고 법과 복지에서도 법을 중시하고 이런 거라면 헤겔에게는 도덕과 경향성, 법과 복지,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라는 게 일치할 수 있다. 예. 헤겔이 보기에 선은 보편적인 법과 그래서 합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복지와 타인의 복지가 더 나아가 특수자 일반, 다른 특수자 일반, 만인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그러면 뭐 공리주의랑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공리주의 틀은 벗어난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은 개개인이 어쨌든 이 원자론적 개인 관계에서 이미 시작을 한 거고 해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동체적 관계에서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도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선이라는 건 도덕과 경향성이 일치할 수 있고 법과 복지라는 것도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르게 보려고 하는 칸트의 주장이 오히려 좀 강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말하자면 자신이 살고 싶다는 주관적 복지만으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거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걸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객관적 이유, 합법성이 또 있어야 산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관적 복제에만 기초할 뿐, 그러니까 객관적 보편적 법에는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은 비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 법에도 부합해야 돼요. 법은 주관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자의 활동이 없으면 죽은 형식일 뿐이며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을 지니지 못한다. 거꾸로 주관적 복제를 도덕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것은 법이다. 칸트는 늘 그렇게 얘기했죠. 행위 동기를 중시하죠. 칸트는요. 결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동기만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도덕적이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도덕적 행위가 실현돼야 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적이고 뭔가 초월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가 실현되는 것은 구체적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조건에 제약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죠.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쵸?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심리적 원인 그리고 내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언 명령에 따른 의무나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 법칙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외경심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연민과 분노에서 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연민과 분노에서 우리는 막 들고 일어나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데 꼭 연민과 분노의 감정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공동체의 정서와 제도 같은 것들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거나 규정짓는다. 자, 넘어가서요. 객관세계, 윤리적 실체로서의 국가는 칸트적 도덕 주체가 갖는 추상적 도덕 법칙을 그래서 넘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객관적 현실의 이성에 전혀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양심에 따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심이 문제는 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의 이성에 전혀 상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같이 객관적 내용과 무관한 자기 확신의 무한한 활동으로서의 양심을 해겔은 형식적 양심이라고 하고 그럼 이 형식적 양심은 마냥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당연히 악한 양심이라고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에게 진정성은 있겠죠. 내 양심을 지키는 거니까. 자기의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 이성에 위배되는 부조리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철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건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기만의 특수성을 원리로 삼고 그것을 행위로 통해 실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양심이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칸트가 말하는 양심이 정말 그런 거 그런 악한 건가요? 라고 할 때 그렇진 않다라고 좀 일단은 얘기를 해요. 분리를 좀 해서 물론 칸트가 말하는 양심은 이런 악한 양심, 형식적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반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이제 이 컨의 개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자기주관성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칸트의 양심은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객관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초래하게 될 결과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선의지에 따르려는 동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만 강조하죠. 내가 선의지를 따르면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아까처럼 그 보편성이 있는 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선의지에 따르려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죠. 낭만주의자들의 심정주의 윤리학. 너무 심정이 흔들리는 윤리학이 된다라는 거죠. 객관성이 아니라 너무 상대적이거나 너무 주관적인 윤리학으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무한한 자아의 주관성에 침잠하는 낭만주의자들은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도덕적인 것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 국가, 전승, 관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않고 순수한 내 감정, 순수한 심정을 중시하는 것이 낭만주의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낭만주의자는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좀 낭만적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낭만주의는 한때 19세기 때 유행했던 사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딱딱한 어떤 이성적 중심의 흐름에서 좀 반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한 감정에 대한 것들을 또 중시했던 이러한 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악한 양심은 낭만주의의 심정 윤리학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만 객관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도덕적 주관의 순수한 의지만을 강조하는 칸트의 윤리학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자, 객관 세계의 이성 속에 들어있다고 본다. 헤겔은 양심의 참됨을 결정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객관 세계의 이성 속에 있다. 참된 양심은 자의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객관 세계에 실현되어 있는 선을, 즉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것을 의욕하는 심성이에요. 헤겔에게 양심이란 모든 개인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객관 세계의 이성적 질서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주관 개념만이 아니라 객관 세계의 이성적 질서고 이러한 객관적 선에 합치하려고 할 때 양심은 참된 양심이 되죠. 참된 양심은 주관적 의지와 객관 세계의 선의 통일이며 양자의 변증법적인 통일은 인륜성의 다름 아니다. 자, 헤겔은 윤리적인 것이 개인을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 주관적 의지와 객관 세계의 이성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 됐죠?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시민사회와 국가의 변증법적 매개. 자, 이 부분은 저에게도 되게 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라고 할 때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나름대로 또 중요한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민사회와 국가. 여러분 시민사회도 사회잖아요. 개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있는 건데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근대에 새로이 생성되었고 근대를 특징짓는 대표적 체계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그 이전부터 고중세부터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근대가 파생되면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인륜적 실체라고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시민사회와의 변증법적인 불가분의 관계에서만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헤겔 이전까지 시민사회와 국가는 서로 구별되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헤겔 이전이라는 건 근대사회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국가는 구별되지 않고 합쳐져 있었다.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말할 때 그들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헤겔은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가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헤겔부터 그런 근대사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이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었는데 헤겔은 처음으로 시민사회 국가를 구별했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원자론적 개인들이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관계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인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원자론적 개인들이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계하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이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뭔가 어때요? 우리는 사회를 형성해서 거기서 서로의 어떤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민사회의 공간성, 범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적, 내재적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단지 도구적이고 외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누가요? 타인이. 어디서?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초기 근대에서 구정됐던 시민사회에서의 타인이라는 건 사실상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해겔이 보기에 사회 결국 이런 사회의 방식은 참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해겔은 인류성의 세 가지 계기를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서술한다. 자, 가족, 시민사회, 국가. 자, 이게 범주가 다르죠. 가족이 제일 작고 시민사회 좀 커졌죠. 국가 가장 큰데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해체된 가족의 자연적 유대를 법적 제도적인 방식으로 회복해야 된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국가는 자신의 대립을 치유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성취하는 인륜성의 어부슨 단계다 최고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가족, 시민사회, 국가. 자, 그래서 시민사회를 해결은 욕구의 체계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욕구의 체계다? 이 근대 시장사회가 개인이 홀로는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홀로 못 사니까. 그쵸? 다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저도 재공부한다고 이렇게 읽고 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또 같이 나누고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사실 그냥 읽고 저만 정리하고 말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밑줄을 치고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관계적인 거죠. 거기 안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와 저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부유한 계층은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욕구를 향유하는 사치를 누리지만 결국은 이런 이기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는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고 소외된 계층은 욕구의 충족을 오히려 좌절당하고 경제적 재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시민사회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기 모순을 스스로 또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하지 못함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은 공적인 제도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빈곤의 구제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의 주체가 누구다? 시민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 모든 것이 자신의 반대와 통일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사유는 시장이 갖고 있는 분열의 부정적 기능과 함께 해방의 긍정적 기능 또한 포착한다. 자, 여기서 진짜 변증법의 매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겔은 무조건 시장을 비판하는구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시장과 원자론에 대한 것을 시장의 어떤 개인, 원자론 이것을 되게 비판만 하는 줄 알았지만 이 안에는 한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해방의 욕구. 어떤 해방이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인, 그 자유에 대한 해방,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 사유는 과거의 인륜적 통일을 해체하는 시장조차 배제하지 않고 새로운 인륜적 통일의 필수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그래서 나와 정반대의 입장인 것 같지만 그것도 끌어안는 것, 그죠? 모순적이지만 동시적으로 그 모순을 감내하는 것, 이게 변증법이에요. 새로운 인륜적 국가는 시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라는 근대 새로운 유산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 시장은 한편으로 개인 각자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었죠. 수단으로 삼는. 하지만 또 한편은 어때요? 누구나 과거의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동등한 인격으로서 대우받게 해주는 해방적 기능이 있다. 체크해 두셔야겠죠. 당연히 이게 시장의 장점이에요. 시장은 개인에게 근면, 성실, 준법 등의 미덕을 요구하면서 개인을 교육하고 도야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또 수행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딱 존재함으로써 거기서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준법의 어떤 미덕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을 교육하고 도야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시민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긍정적 기능은 시민사회는 시장이라는 좁은 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 자, 시민사회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게 시민사회가 저렇게 이기적이었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시민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직업 단체, 교회나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시민사회는요. 그래서 오늘날 회사 단위의 노동조합보다 더 광범위한 그렇죠? 그런 단체, 직업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 NGO 같은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하는 시민단체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지 않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자치 조직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죠.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또 잘못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또 할 수 있게 되죠. 해겔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국가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가 존재해야만 국가는 자유로운 이성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어때요? 시민사회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제가 그림 그릴 때도 중간에 그리거든요. 예. 국민과 국가가 있으면 시민사회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자적 역할을 시민사회가 한다. 시민사회라는 중간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국가의 요구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명령되면서 억압할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적 힘도 갖지 못하니까 국가의 폭력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이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계는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있죠. 이러한 시민단체들에 관하여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관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관료적 행정을 통해서 조율해줘야 되고 시민사회 직업단체들이 대표자를 보내 서로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회, 언론과 같은 출판자를 통해 의회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과 같은 장치들을 누가 만든다? 국가가 시민사회와의 통합을 위해 구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 시민사회 역할론도 해겔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 자유주의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해겔은 국가를 일륜적 통합의 최종 신급에 두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해겔이 개별에 대해 보편을 우위에 둔다 하더라도 그 보편은 개별에 대립하는 보편이 아니라 개별을 구성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 보편이다. 자, 이런 표현들 좋죠. 그러니까 보편은 개별에 대립하는 보편, 보편과 개별에 대한 이원론이 아니라 아까 변증법적인 종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을 구성적으로 포함하는 보편은 보편인데 구체적 보편이다. 구체적 보편이라는 변증법적인 규정이 말하듯이 공동체는 항상 개체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우위성이 아니라 개체를 전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해겔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국가에 흡수되어 버리는 전체주의적 국가가 아니다. 항상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상호 주관적으로 위치 지우고 작동시키려는 것이죠. 해겔의 변증법적인 사고가 말해주는 것은 관계가 관계항에 우선하며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원자론적 개인관을 고수하고 변증법적 사회 존재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러한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의 가치도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들도 늘 그런 단점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국가를 우선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침탈하고, 그죠? 강탈하는 그 과정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논고 자체는 역시 항상 시대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왜 이런 사상이, 그렇죠. 왜 더 유행을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다 타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겔은 변증법적 종합을 이뤄내는 거죠. 공동체주의에 따라 선과 정의는 관습의 산물이 되어버리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 가치로 전락해버리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어떻게 보여요? 노예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그 사회 구성원이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할 때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처럼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가 공동체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대주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이게 옳아 너희 공동체는 저게 옳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마다 서로의 주장을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상대주의가 되겠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해겔은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들도 하나의 이성적인 세계 정신이 그러니까 더 큰 정신이 이게 해겔 철학의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겠는데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결국은 또 뭐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의 이성적 세계정신이 있는 거예요. 세계정신이 역사의 특수한 단계들로 자신의 구별된 모습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정신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별 상대주의로 흘러가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무관하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비상대적인 즉 절대적 이성에 의해 세계정신은 절대정신이거든요. 절대적 이성에 의해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정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는 막 수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해겔 윤리학은 상대주의적인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전개를 관통하는 비상대적인
즉 절대적인 이성적 원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주의를 제시한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철학과 굴뚝청소에서 해겔을 어떻게 비판해요? 자칫 보다 보면은 이 절대 정신이 결국은 마치 어떤 서구 중심의 정신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절대 정신의 어떤 완성이 결국 서구 근대사의 어떤 완성처럼 귀결되게 됨으로써 우리 또 거대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순정 교수님처럼 역시 해겔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해겔의 단점 혹은 해겔이 받는 비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해겔의 공동체주의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죠. 변증법의 매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며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가 공동선에 연관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해겔은요. 자, 국가는 이성적이고 자유롭다. 자, 그러나 국가만이 현실성을 지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인 조건들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국가는 자유주의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거하는 게 아니다. 공동체주의 국가가 자유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좋은 표현이죠. 공허한 자유. 무의미한 자유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자유에 구체적인 현실성을 불어 넣어주는 게 바로 국가다.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국가가 있음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자, 내가 오늘도 마음껏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행동 중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불어넣어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거기서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공동체 속에서 나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해겔적 공동체주의는 나의 정체성을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윤리의 본질이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면, 자, 윤리의 본질이 보다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것이라면 자기 정체성을 공동체로 확장하는 이 공동체주의, 해겔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보다 더 윤리적인 윤리설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 강순정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주의 근저에는 해겔의 변증법적 형이상학이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특히 소개를 해드렸죠. 이 해겔 철학에 있어서 강순정 교수님을 한번 주목해봐라. 그리고 또 윤리학에 있어서 이 서울대 뭐였죠? 서울대에서 직접 출판한다기보다는 연구소죠, 일종의. 처음 읽는 윤리학이라는 요 책도 상당히, 그러니까 파트별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도 레미나스 편 쪽에서도 되게 많은 걸 또 느끼게 됐고, 그래서 발췌하는 방식으로 읽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니까 이 처음 읽는 윤리학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순정 교수님 덕분에 해겔은 어떻게 칸트를 비판하고 어떻게 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하면서 해겔의 어떤 윤리학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길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